안녕하십니까. MCTV의 MCT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죠. 네, 아이템을 새로 하나 장착을 해봤습니다. 무슨 뮤직뱅크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같아요. 먼저 이 수능 해설 강의 중에 이제 세계지리 해설이 좀 늦었던 이유는 사실 수능 해설은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주로 시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수능을 볼 학생들,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핑계고요.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못 잘라갖고 이렇게 머리를 좀 묶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좀 늦게나마 한국지리를 미리 올렸지만 세계지리 해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라진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2등급이 사라졌어요.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1등급이 4%가 나와야 되죠. 이 점수는 표준 점수에 따라서 나온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2021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1등급 비율은 4%가 아니라 무려 3배 이상이 되는 13.64%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등급 비율도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2등급이 11%까지니까. 그래서 하나 틀리면은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시험이 됐는데요. 사실은 쉽게 출제됐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해설을 위해서 풀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세계지리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 측면도 있고,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성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금 쉽게 출제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1등급이 원래 4%만 받는 비율이지만 이렇게 13%가 나왔다라는 건 1등급을 맞을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리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보고 어느 국가인지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자, 가나다 중에 나와 다는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경의도를 보지 않아도 세계지리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지도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바로 어디입니까? 뉴질랜드가 되겠죠. 다는 북아메리카의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해안선이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국토의 모양인데요. 보니까 북이 9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도보다 조금 높게 위치한 거를 알 수가 있고, 본초 좌우선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니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기니만에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이 나라가 여기다 쓸게요. 나이지리아 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지리아 하면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2억 명 정도 되는데 인구를 보니까 1억 9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2억 명 가까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단위가 1000명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선지부터 지리정보 중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뭐가? 기억이, 경의도. 우리 지리정보 하면은 뭐뭐뭐로 나눌 수 있나요? 지리정보는 그게 공간정보, 그 다음에 속성정보, 그 다음에 관계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의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경의도는 지리정보 중에 공간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속성정보는 오히려 인구가 속성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니은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자, 인구요.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이나 요즘에 이제 드론 항공도 많이 발달해서 이런 걸 띄워가지고 가는 건데, 인공위성 찍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세면 인구를 알 수 있나요?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는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속하는 거 맞잖아요. 자, 가는 아프리카. 문제가 쉽긴 쉬웠어요. 그렇죠? 4번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우리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 반면에 면적은 확실하게 좁습니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으니까 당연히 인구 밀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와 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 자, 나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있기 때문에 인도양과는 관계가 없고, 다의 해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태평양, 여기는 대서양, 여기는 북극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문제죠, 그렇죠? 네, 바로 빙하 지형에 대한 자연 지리 중에서 빙하 지형 파트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지형 중에서 가나다라는 건곡, 드럼림, 모래인, 호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바로 뭡니까? 가가 호른에 해당되겠죠. 나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움푹 파인 와지 모양의 지역, 바로 건곡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를 한번 볼까요? 다는 빙하가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빙하의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죠. 바로 모래인이 되겠고요. 라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라는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의 바로 드럼린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를 많이 공부해본 친구들이라면 가와 나는 어떤 지형입니까? 빙하의 침식 지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빙식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와 라는 뭡니까? 빙퇴적 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선지를 한번 보시죠. 기억, 가는 빙하에 의해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다. 바로 빙식 지형이니까 침식 지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니은, 나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우리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요.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날씨가 춥고 한랭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빙하 지형이니까 한랭하고 건조한 그런 기후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물리적 풍화가 더 화학적 풍화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디귿, 다는 주로 빙하에 운반된 물질들이 퇴적된 지역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운반된 물질이 퇴적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을, 나는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제방 모양으로 퇴적시켜 형성된 건 우리 뭐라 그랬나요? 바로 에스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십시오. 3번은 도시와 인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크게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특징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Y축은 도시화율이 나타나 있고 X축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가나다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중에 하나랍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은 특징이 뚜렷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진국이고요.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프리카는 저개발 국가가 많은 그런 대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그래프를 찾을 때는 가나다 순서대로 찾는 것보다 가장 특징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곳부터 확인해 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네모로 되어 있는. 네모는 도시화율이 가장 낮아요. 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뭐예요? 가장 저개발국이 많은 아프리카죠. 도시화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한번 볼까요? 도시화율은 높으면서 도시 인구 증가율은 세모보다는 또 역시 높아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중에 도시 인구 증가율도 높으면서 도시화율도 높은 그런 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세모는 유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풀어볼게요. 가는 유럽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바로 뭡니까? 런던이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 세 군데 어디죠? 런던, 뉴욕, 그 다음에 도쿄. 이렇게가 세계 3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은, 가는 나보다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가장 먼저 산업화된 대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반대로 설명을 해줘야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리을,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5개잖아요. 촌락 인구보다 도시화율 인구가 많다라는 건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도시화율에서 구할 수 있죠. 우리 도시화율은 뭡니까? 전체 인구분의
그 다음에 도시 인구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50%가 넘으면 도시 인구,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거고 50%가 안 되면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 50% 한번 그어볼까요? 이 정도가 50% 되겠네요. 근데 여기 두 개는 도시 인구가 많고 여기 세 개는 촌락 인구가 오히려 많은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리을은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이런 설명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3점짜리지만 기억, 니은으로 정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세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누적 강수량이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적도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남해기선과 북해기선 각각 회기선을 표시한 곳이다. 자, 보면은 일단 보면 적도와 가장 가까운 이 부분 브라질의 아마존 분지에 위치한 곳이겠네요. 무슨 기후인가요? AF 열대 우림 기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인도의 서쪽 지역이 인도 뭄바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계절풍 지역. 그래서 열대 계절풍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여기는 워낙 유명하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방의 다윈 바로 열대 사바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열대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건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남반구고 여기는 북반구다. 이런 차이점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수량이 누적 강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바로 열대 우림 기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나와 다를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이쪽이 건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건기입니다. 자, 건기는 주로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 겨울 중에 겨울이 주로 건기가 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인도의 뭄바이 지역도 여름에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반구 여름이니까 이 지역에서 건기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역, 이 시기 때 건기가 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 열대 몬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지역의 열대 사바나 기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기어, 가는 여기죠. 기온의 일교차보다 영교차보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영교차보다 더 큰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다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다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죠. 인도니까. 디귿, 북해기선까지 최단 거리는 가는 여기 있고요. 다는 어디 있습니까? 다는 여기 있습니다. 북해기선에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돼야 맞는 설명이겠죠. 리을, 나는 다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 12월 맞나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12월 강수량이 많다. 나는 다보다 12월 보세요. 이만큼 늘었고요.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12월 강수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이 니을,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경제지리 관련된 문제네요. 산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카나다는 인도, 일본, 중국입니다. 보세요. 원의 크기는 국내 총생산을 우리는 이걸 GD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내 총생산이고요. 그래프에는 2차 산업이 Y축에 3차 산업이 X축에 나와 있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중국이죠.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국내 총생산이 많은 가가 중국이 됩니다. 이제 일본과 인도가 남았는데요. 일본과 인도 중에 일본이 국내 총생산이 더 많죠.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인도보다는 선진국이니까 3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라는 걸로 우리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인도가 되겠고. 이렇게 보세요. 자, 1번에 다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인구는 중국, 인도 순이죠. 그러니까 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겠죠. 2번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누가 더 선진국이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가는 나보다 중국과 인도, 누가 더 선진국이다 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총 생산의 차이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죠? 지금 원 사이즈로만 봐도. 근데 인구는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죠. 결국 1인당으로 했을 때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출하면 되고요. 3번에 인도는 일본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 일본 하면 자동차 아닙니까? 일본 하면?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본은 중국보다 1차 산업은 중국이 더 높죠. 자, 5번에 나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은 요 두 개가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할 만합니다. 자, 6번 보세요. 자, 6번 문제는 여기 뭐 설명이 나와 있고 갈등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지도가 나타나 있네요. 우리 지도 먼저 볼까요? A는 벨기에죠. 벨기에 하면 나타나는 갈등은 언어적 갈등 주로 나타났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B는 에스파냐입니다. C는 뭔가요? 자, 이탈리아죠. 살펴봅시다. 북부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북부 지역의 네덜란드어. 글을 안 들었네요. 북부 지방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남부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북부 지역의 네덜란드 바로 플랑드르 얘기하는 거고 남부 지방의 왈롱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벨기에가 되겠죠. 그렇죠? 벨기에에 대한 얘기고요. 자, 북동부의 자치주 나볼게요. 남북동부의 자치주는 국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국내 총생산이 20%를 차지한다. 카탈루냐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카탈루냐어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바로 에스파냐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지방이 카탈루냐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이탈리아도 이쪽 지역에서 그 자치권을 요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나와 있죠. 파다니아 지방에서 자치권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해결했고 7번. 건조기후 지형이네요. 한번 읽어보고 해보겠습니다. 건조기후 지형 내에서 형성되는 하천은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흐른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요, 우리? 와디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에 와디는 외래하천이라 한다. 외래하천이라고 하면 뭔가요? 외래하천은 통과해서 습윤 지역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의 하천을 이제 외래하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디는 그런 하천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래하천의 대표적인 예들이 뭐 있나요? 뭐 나일강이라든지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래하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니은, 플라야호. 플라야호는 담수호이다. 담수호요? 여모죠, 여모. 플라야호는 여모다. 건조 지역에서 비가 내릴 때 고였다가 증발했다, 고였다, 증발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염분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여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이어진 지역,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해서 나타난 지역을 우리는 바하다라고 얘기하죠. 바르아는 뭐였죠? 바르아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사구를 바르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면 리얼 메사와뷰트는 경함층과 연함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8번 가시죠. 자, 8번은 가축 얘기네요. 가축. 세계 농목업 중에 가축인데 이게 아시아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아시아만. 중앙아시아 하면 우리 주로 이제 초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생각을 하면 되고 서아시아는 건조 지역 나타나는 곳, 동남아시아 어딘지 알죠, 그렇죠? 남부아시아 인도가 대부분이고 동아시아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지역들이 동아시아인데 자, 가축하면 아시아에서 가축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가축 중에서도 돼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여서 돼지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보세요. 나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키운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키운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나가 돼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곳을 보면은 다가 아시아에서 더 많이 키우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부아시아에서 많이 키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아시아 하면 아까 인도였죠. 부인. 그래서 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적은 거는 라틴 아메리카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가 소, 돼지, 양이죠. 양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많이 키웁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키우고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1번 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용을 금기시한다.
소를 금기시하는 게 아니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이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 아니고요. 2번 모직공업의 발달로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졌다. 돼지요? 혹시 돼지털옷 입는 거 봤어요? 그렇죠? 디지털은 들어봤어도 주로 소가 모직공업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드립이었습니다. 돼지 드립인가요? 뭐라는 거야? 자, 3번에 다의 사육도 수가 가장 많은 국가. 돼지도 중국이 가장 많지만 양도 중국이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4번에 나는 가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노동력 하면 소죠. 5번 나는 다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돼지를 유목에 키우지 않게 주로 양을 또 유목에 많이 키운다라고 볼 수 있죠. 돼지 새끼들이 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출렁출렁거리거든. 돼지 물이에요. 다 물 빼고. 그리고 돼지가 이렇게 물에서 많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유목하면서 데리고 다니기는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환경 문제네요. 자, A, B는 각각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를 한번 볼까요? A는 주로 이렇게 사일지대 인근에 분포해 있으니까 A는 사막화다라고 볼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대림 주변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열대림 파괴다. 열대림 파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는 아라레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라레 어디죠? 중앙아시아 주변이죠. 아라레가 대표적인 사막화의 피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2번에 A는 과도한 목축과 경작지 확대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소를 키우고 이러면 소들이 풀 뜯어먹고 그러니까 풀이 없어지고 그럼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3번 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젤 협약이 체결되었다. 바젤 협약은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열대림 파괴와 관련된 그 환경 협약은 뭐 있을까요? 파리 협약도 열대림 파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협약이 되겠죠. CO2를 줄이는 거니까. 아니면은 생물종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도 열대림 파괴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B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바로 얘기한 거죠. A와 B의 결과로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사막화도 마찬가지고요. 열대림 파괴도 마찬가지고 식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식생들이 비가 왔을 때 이 토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토양 침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10번 문제 이어서 보시죠. 10번 문제 인구 관련된 문제네요. A, B, C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다. 왼쪽 그래프 보니까 사실 강의실에서 쓰는 마이크인데요. 이거 소품용으로 인터넷에서는 마이크 이 마이크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안 들어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륙별 인구 순위는 대륙별 인구 순위 시작해보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 그래프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오른쪽 그래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현재 기준으로 두고 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이동률은 선진국일 때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바로 유럽이 되겠죠. 세 대륙 중에 가장 선진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자연 증가율 측면에서 봐도 아시아,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선진국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 증가율도 가장 낮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B와 C를 볼게요. B는 상대적으로 순이동률이 C보다는 적고요.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자연 증가율이 더 많은 것이 아프리카죠. 그래서 C가 아프리카가 되고 B가 아시아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1번에 1950년, 1955년 다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다를 한번 봅시다. 1900 여기 전에. 유출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순이동률에서 마이너스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유출 인구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1950년에서 1955년 나는 가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여기 있네요. 자연 증가율 1950년, 55년에서 나는 뭐죠? 나는 아시아네요. 아시아는
17%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는 아프리카네요. 네. 아프리카가 더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 22? 뭐 이 정도 되니까, 그죠? 3번에 2010년, 2015년 B는 C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 순유출이라는 거는 지금 인구라 그랬어요. 여기는 순이동률이고 상대값이고, 여기 인구, 절대값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봅시다. B는 이 정도고, C는요? 이 정도예요. 순이동률만 봐서는 아프리카가 더 유출이 많아요. 유출 비율이. 그런데 전체 인구가 아시아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유출 인구라는 절대값을 드러내면은 아시아가 더 많게 된다. 그러니까 B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가 더 많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번. 여기 이제 절대값이냐 상대값이냐 요게 핵심인 겁니다. 4번. 2010년에서 2015년에 C는 B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2010년에서 2015년 C 여기죠, 여기. C는 전체 인구 증가율. C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C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순이동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순이동률 차이는 1% 정도 나는데 자연 증가율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증가율이 아프리카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 순위는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상대값이냐 절대값이냐 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합쳤을 때 어디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11번 봅시다. 11번은 야 이게 쉬워도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보시죠. 자, 위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소한 국가가 있네. 왜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슬람교 최대 성지. 국기만 봐도 알겠다. 사우디잖아요. 비사우디. 그죠? 나는 국기가 특이한데? 근데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다. 뭐야? 사하라 사막 남부 여기잖아요. 이거죠?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전통적으로 유목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유르트를 사용한다. 여기 아닙니까? 키르기스탄. 그죠? 이런 문제 너무 좋은 거 3점짜리예요. 진짜 보너스를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2번. 해안 지형이죠. 갯벌, 사빈, 석호, 해시계 중에 하나다. 자, 보면 이거는 바다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바다의 점이 찍혀 있으면 갯벌이죠. 그 다음에 이건 딱 봐도 사주. 사주가 아니라 이게 사주죠. 이게 사주고 이거는 석호. 자, 단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해시계. 라는 여러분들 보시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사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은 주로 여기 있네요. 간은 주로 연안류의 태적, 갯벌은 연안류보다도 조류의 태적 작용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주가 만의 입구를 형성된다. 석호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이 친구는 단은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맞죠? 라는 파식대가 융기되어 나타난다. 이건 해안당구 얘기하는 거죠. 해안당구.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국지리 배운 학생들은 한국지리에서도 해안지형을 배우니까 세계지리 할 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는데 우리 해안지형을 처음 학습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자연지리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해안지형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거의 뭐 비문학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아랍에미리트는 얘기가 나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했대요. 두 국가 특징 모두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이잖아요.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석유가 많이 나고 화석연료로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계속될 건가? 요즘에 전기 자동차, 전기도 물론 석유도 많이 씁니다만은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각광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원들이 각광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주가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자기들도 석유 갖고 돈 벌기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석유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융물류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물류관광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산업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4번 비석유 분화 산업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게
이 글의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문학 같은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대비하지 못해갖고 완전히 똥망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었죠.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가장 많은 국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14번 보세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를 지도 AD에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여기에 에콰도르, 콜롬비아죠. 이런 걸 지도부터 보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B는 아르헨티나. 자, C 같은 경우에는 케냐가 되겠죠. D는 보츠와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차 나와 있네요. 차 나와 있고 화훼, 차 하면 인도, 스리랑카, 그다음에 케냐도 많이 나타나는, 그렇죠? 중국, 인도, 케냐, 스리랑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커피 나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케냐가 되겠죠. 자, 나는 원유가 많이 나네요. 석유가 많이 나고 석탄도 많이 나네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피도 있죠? 커피 순위 어떻게 되냐? 부백, 코린,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15번 가시죠. 자,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도 굉장히 쉬워요. 자, 가는 네팔, 인도의 오른쪽 머리 네팔, 나는 방글라데시, 나는 스리랑카. 네팔은 인도의 접경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신자수를 나타내고 있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는 이슬람교, 불교 끝났습니다. A는 민족 종교에 해당된다. 힌두교 바로 민족 종교에 해당되죠. 그렇죠? B의 기원,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메카입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죠. 불교의 대표적인 경관, 도명지붕, 첨탑 이런 거는 이슬람교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불상, 불탑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가장 발생 시기가 이른 것들이 불교, 힌두교 기원 전에 나타났다. 이슬람교는 기원 후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C 중에서 전 세계 신자 수는 우리 글자 수대로 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흰, 불, 요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16번 가시죠. 가나다라마에서 볼 수 있는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가부터 한번 봅시다. 가는 캐나다 북부 지역에 있는 로렌시아 순상지입니다. 로렌시아 순상지 안정육계에 해당되고요. 나는 왼쪽에 로키 산맥, 오른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 조산대에 해당이 되겠죠. 다는 안데스 산맥, 라는 알프스, 많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에 가,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 미끄러져 형성되었다. 두 판이 수평으로 만나 미끄러져 형성된 것은 보존단층, 보존경계가 대표적인 거죠. 바로 이쪽에 위치한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나 신생대 대륙판, 대륙판 대 대륙판, 대륙판 대 대륙판. 요 지도에는 없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대륙판 대 대륙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대에 나타나는 신기조산대는 크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힌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힌 게 있습니다. 3번. 시원생대에 형성된 오랜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안정육계는 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순상지, 로렌시아 순상지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라,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조산운동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알프스 산지는 신생대, 신기조상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 대륙판에서 갈라지면 서로 만들어지는 지구대가 나타난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시원생대 때 안정육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때 코기스콕산지,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신기스콕산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잘 정리를 해두고 어느 곳에
어느 지형들이 나타나는지 위치도 잘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기온 편차는 월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강수 편차는 월 강수량에서 연 강수량의 평균을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볼게요. 런던 지역이고요. CF 쓰시죠. 뭐 CFB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남방 분야, 북방 분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ABC 지역 가는 1월 아니면 7월이래요. 보시면 기온 편차가 월 평균 기온에서 연 평균 기온을 뺐는데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이 된다는 소리고, 오히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보다 더 낮다라는 소리죠. 겨울이죠. 여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반면에 이건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겨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B구나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몇 월? 7월입니다. 북반구 여름이니까. 여기는 1월이죠. 자, 그러면 이제 A랑 C만 좀 구분해서 찾으면 되는데, A는 서한해양성 기후, A가 아니라 하나는 서한해양성 기후, 하나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강수 편차가 어디가 더 적게 나는지부터 봐야 돼요. A는 가을 때와 나일 때 강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C는 가와 나, 계절에 따라 강수 편차가 크게 나죠. S가 뭡니까? 썸머 드라이잖아요. 썸머 드라이인데 7월 달에 강수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건조하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위에가 A가 되겠죠. 다 찾았네요. 가시기는 1월, 나시기는 7월 달 반대고. 넘어가. 자, 2번.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닌데 왜 2번에 답이 체크되어 있죠? 네, 수목농업 아니죠, 그렇죠? 이거 2번 아니에요. 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에 주로 분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기 7월 달에 B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은 저희도 지역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온대기온을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편서풍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시기에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나시기는 겨울이잖아요. C는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 나시기의 밤의 길이는 A, B, C 중에서 A가 가장 길다. A가 가장 북반구 고緯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17번에 PPT가 잘못됐어요. 5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8번 가시죠. 18번. 다음 영화 소개글 영화네요. 1990년대 서아프리카의 가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정부군과 인접국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반군 사이에 내전으로 했다. 불법적 다이아몬드 유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바로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에라리온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라리온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나에서 태어나 성장한 백인 얘기 나와 있고, 요하네스버그 나와 있네요. 아파르테이트 나와 있습니다. 남아공 얘기 나와야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 B는 어디죠? B는 바로 르완다죠. 르완다 내전 얘기 나오면 고르면 되겠습니다. 19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화석에너지니까 화석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독특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나와 있고, 그다음 서남아시아 지역 나와 있고, 미국과 캐나다,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여기는 지금 B와 C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B와 C가 석유 아니면 석탄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LNG다. 이렇게 유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C는 다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석탄일 테죠. 어느 국가에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C가 석탄, B가 석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럼 여기가 다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유는 사용하는데 석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천연가스도 나지역은 사용합니다. 바로 이 서남아시아 인근이
석탄을 사용할 리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LNG 같은 경우에는 가가 되는데 주로 LNG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LNG 사용 비율이 높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A는 B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석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배웠었죠. 자, C는 B보다 수송용은 석유고요. A의 최대 소비 국가는 다에 위치한다. LNG, 천연가스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이겠죠. 자, B의 수출량은 나가 가보다 많다. B의 수출량은 나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쵸?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 탄, 천, 수, 원, 신 이렇게 되겠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이렇게 되겠죠. 원자력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지우개. 자, 20번은 다음 자료에 가나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설명 봅시다. 맨해튼 나와 있고요. 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유럽 아니면 미국이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뉴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이겠네요. 개선문 나와 있으니까 프랑스고요. 라테팡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파리가 되겠습니다. 과연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기억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벨라는 주로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불량주택지구를 파벨라라고 합니다. 브라질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가나다보다 도시의 발달의 역사가 짧다. 이거는 신대륙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도 짧겠죠. 가는 유럽. 여기가 유럽이 아니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죠?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나요? 기역 디귿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2022학년도 이제 수능이죠. 2022학년도 수능 잘 준비하시고 1년간 잘 계획을 세워서 좋은 입시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